이제 장모도 죽었으니 걸림돌이 없네요.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 이미 끝이지 뭐. 저관 속에 있는 분, 우리 만나는 거 알고 갔을까? 설마 그걸 알았으면 벌써 벌떡 일어났겠지. 윤가영은 어머니의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최도훈이 회사 후배 장세라와 포옹하며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가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넌 젊고 예쁘잖아. 거지 집안 딸이랑은 끝이지.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 누르고 행운 찾아가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영이 대기업 법무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최도훈은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사법고시까지 패스한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고 신입사원들에게는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영에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야근을 할 때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고 복잡한 계약서, 검토 업무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영 씨는 정말 법 감각이 뛰어나네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좋은 교재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도훈은 가영을 신사동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생일에는 샤넬 클래식 백을 선물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가영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비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비싼 건데. 우리 가영이한테는 이런 게 어울려야지. 1년간의 달콤한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압구정동 그랜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베라왕 드레스를 입고 바이올린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가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없이 자란 자신에게도 완전한 가정이 생기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영아, 결혼하면 회사는 그만둬.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불편하잖아.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집에서 준비해도 돼. 내가 다 지원해 줄게. 아내가 일할 필요 없도록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 가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도훈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초기만 해도 도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가영은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집안일을 하며 변호사 시험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훈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밥이나 해. 바깥 일은 남자가 하는 거야. 결혼 2년째 도훈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를 무시하고 깔보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영의 어머니 송영이를 향한 조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송영이는 남편 없이 혼자서 가영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김밥과 계란말이를 도시락으로 싸서 청소 일터로 나갔습니다. 강남 일대 오피스 빌딩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을지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부잣집 파출부 일까지 했습니다. 거칠어진 손과 굽은 어깨로 번 돈은 모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또 오신다고? 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냄새나잖아. 비누 냄새가 아니라 뭔가 찢든 냄새. 여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거지 집안에서 나온 여자들 특징이야. 맨날 돈 타령하고 남한테 기대려고 해.
가영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째 집에 온 독촉 전화로 도훈의 숨겨진 면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도훈 씨 맞죠? 강남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빌린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아, 부인이시군요. 남편분이 3천만 원 빌려가셨는데 한 달째 연락이 3천만 원. 가영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훈을 추궁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지노는 작은 거야. 비트코인이랑 주식에 더 많이 넣었어. 얼마나 잃으셨어요? 한 1억 정도? 1억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 도박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가영의 결혼자금 1,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3년간 새벽일까지 했었는데 미안해. 곧 본전 뽑을 수 있어. 이번에 정말 확실한 정보 있거든. 도박이 무슨 정보가? 야, 넌 몰라. 남자 일에 끼어들지 마. 그때부터 가영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은 점점 더 포악해졌고 가영을 집에서 놀고 먹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라면을 끓여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영이 피곤하다고 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했다고 피곤해?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송영이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가영아, 수술비가 800만 원 든다는구나.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걸 싫어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등에는 수십 년간 고된 일로 생긴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가영은 집에 돌아와 도훈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수술비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남의 집 일에 돈 못 써. 내가 알아서 해. 남의 집이요? 제 어머니인데. 야, 나도 지금 돈이 없어. 투자한 돈 빼기도 바쁘다고. 가영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도훈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조금만이라도 200만 원만. 없다니까? 귀찮게 하지 마. 도훈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도훈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만든 비밀 계좌에 2억 원이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또 다른 투기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목숨보다 자신의 도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가영은 혼자서 팔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하고 친척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직인 가영에게는 은행 대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위암이 3기에서 4기로 진행되었고 의사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가영은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머니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원망스러웠고 남편의 냉정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원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병이 너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어머니 말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꼭 말해야겠어. 내 친아버지는 박재현이야. 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재현은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박재현이요? 그 검찰총장님을요?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을지로 작은 식당에서 일할 때 만났어. 그때 그분은 29살의 젊은 검사셨지.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 전의 그리움이 애절하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분 집안에서 완강히 반대했지. 대기업 회장 딸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면서. 그분도 어쩔 수 없었어. 출세가 걸린 문제였거든. 그럼 제가, 그래, 너는 그분의 딸이야. 하지만 엄마가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 그분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어머니가 베개 밑에서 작은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고운 빛을 내는 은반지였습니다. 이건 그분이 주신 약혼 반지야. 언젠가 내가 이걸 보여주면 반드시 알아보실 거야. 어머니, 가영아, 엄마는 후회 안 해. 너를 낳아서 기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너는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해. 이런 모욕 속에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영은 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고독한 삶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앞날을 걱정하던 그 깊은 사랑이. 가영은 어머니가 남긴 은반지를 가슴에 꼭 안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더 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바로 그 장례식 날, 가영은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최도훈이 회사 후배 장세라와 포르쉐 옆에서 뜨겁게 포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세라가 도훈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모도 죽었으니 걸림돌이 없네요. 곧 이혼할 거야. 넌 젊고 예쁘잖아. 거지 집안 딸이랑은 끝이지. 세라가 키득거리며 답했습니다. 오빠 정말 멋져요. 그 아줌마랑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가영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의금을 건네며 위로의 말을 했던 그들이 어머니를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다니.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못 받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여보,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훈과 세라가 깜짝 놀라 몸을 떼어냈습니다. 아, 가영이구나. 세라가 힘든 시기에 위로해 주려고. 위로요? 입으로 위로하시던가요? 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언니, 오해해요. 저희는 정말. 닥쳐. 가영이 생애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어머니 장례식 날에 이런 짓을 하다니. 당신들이 사람이에요? 도훈이 불편한 듯 혀를 찼습니다. 야,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혼해요. 지금 당장. 가영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겼습니다. 뭐?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요? 가영이 비웃었습니다. 1년 전부터 불륜질하던 게 갑자기인가요?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가영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검은 구두가 주차장 바닥을 단단히 밟으며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뒤에서 도훈이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후회한다. 거지 집안 딸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영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은반지를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모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가영은 이혼 서류를 작성한 후 용기를 내어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말이 사실일까? 박재현 검찰총장이 정말 자신의 친부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재현 검찰총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잡으셨나요? 총장님은 아무나. 이걸 보여드리세요. 가영이 어머니의 은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송영이라는 분이 드리라고 하셨어요. 경비원이 반지를 받아들고는 잠시 후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28층 검찰총장실. 문이 열리자 박재현이 가영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정이. 그가 중얼거린 이름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윤가영입니다. 송영이가 제 어머니예요. 박재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영의 얼굴에서 30년 전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눈빛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민정이 딸이구나.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부 확률 99.99%. 가영은 정말로 박재현의 딸이었습니다. 가영아. 박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민정이가 어떻게 살았니? 가영이 어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터로 나가던 모습,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학비를 벌어주던 모습, 마지막까지 딸을 걱정하던 모습을. 박재현은 내내 흐느꼈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집안 반대를 이기지 못했지. 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너는 내 딸이야. 지금 어떤 상황이니? 가영이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훈의 도박 중독, 어머니 수술비 거부, 장례식 날 불륜까지. 박재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놈이었구나. 가영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자.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동안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이제라도 하게 해줘. 박재현이 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최고의 변호사도 소개해줄 수 있어. 그리고 증거 수집도 도와줄 수 있고. 가영이 고민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응징을 받게 하려면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겠다.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가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옆에서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가영은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도훈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밝혀내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재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사립탐정 김정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온갖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도박, 횡령, 불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시나요? 감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요. 6개월간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 탐정은 도운이 드나드는 강남의 불법 카지노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주식 계좌, 심지어 회사 법무팀의 자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추적했습니다. 부인,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김 탐정이 두터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남편분이 회사 돈을 횡령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총 3억 4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파일 안에는 도훈이 법무팀장 권한을 악용해서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방법과 날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륜 증거입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도훈과 세라가 압구정동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키스하는 모습, 세라의 원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모습까지. 언제부터였나요? 정확히 1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김 탐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빨리 이혼해. 그 아줌마랑 있으면 짜증나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장모 수술비는 못 건드리겠어. 회사 돈을 좀 더 써야겠어. 미쳤어?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법무팀장인데 누가 뭐라고 해. 가영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수술비를 거부한 진짜 이유가 회사 돈을 빼돌리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 은행 계좌 추적 결과도 있습니다. 시아버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2억 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수술비조차 거부했던 이유, 그러면서도 세라에게는 명품을 사주던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이 자료들로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충분합니다. 횡령죄는 확실하고 배임죄와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가영은 최종 결심했습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부인,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 증거면 실형은 확실한데. 괜찮아요. 아니, 그래야만 해요. 고발장 제출 다음 날 전국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대기업 법무팀장 횡령 혐의 기소. 도박 중독으로 회사 자금 3억 원 빼돌려. 도훈의 사진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 조치를 내렸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엘리트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전국구 범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초라한 구치소 복장을 입은 도훈의 모습은 과거의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법무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배우자의 모친이 위암으로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박 자금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7년. 도훈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영아, 미안해. 제발. 하지만 가영은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곧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가영이 검사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33세 나이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36살에 마침내 검사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박재현 검찰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게 치밀한 복수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가영의 첫 번째 담당 사건으로 배당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최도훈이었습니다. 출소 후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가 또 다른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도훈은 처음에 가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사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가영의 모습을 보며 그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피고인 최도훈, 당신은 출소 후 다시 도박에 손을 대어 지난 1년간 새로운 직장에서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영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장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잠깐, 도훈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사님, 혹시 우리가... 법정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관계만 존재합니다. 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설마, 가영이야? 피고인은 방금 법정 모독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쳤습니다. 피고인은 정숙하십시오. 가영은 계속해서 도훈의 죄상을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두 번째 횡령의 구체적 수법, 출소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의지의 부재까지. 재판부는 이런 상습 범죄자에게 더 이상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2년. 도훈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영아, 제발 피고인 검사님이라고 부르세요. 가영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음에 감옥에서 나올 때쯤이면 저는 더 높은 자리에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는 가영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은반지를 목걸이에 달고 검사 배지를 가슴에 단 채로 과거에 그 초라하고 무시당하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가영은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약한 사람들을 지켜드릴게요.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가 법으로 지켜내겠어요. 창문 너머로 서초동 검찰청 앞 광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구하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정의와 희망의 상징으로 거듭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도훈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검찰총장 딸 건드린 바보라고 불리며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장세라는 도훈이 두 번째로 구속되자마자 언론에서 그런 사람 모른다며 완전히 발을 뺐습니다. 이미 다른 성공한 변호사와 재혼한 상태였죠. 윤가영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정의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어머니 송영이가 꿈꿨던 더 큰 세상에서 가영은 마침내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더 이상 거지 집안 딸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로서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고시원에서 최도훈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살던 남자가 이제는 삼평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3년이 흘렀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정과자에다가 도박꾼이면 누가 뽑겠어? 면접을 볼 때마다 듣는 말이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사법고시 패스,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조건에서도 타락했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도훈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윤가영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승진. 약자를 위한 정의 실현으로 주목받아. 기사 옆에는 당당한 모습의 가영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거지 집안 딸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검사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재현 검찰총장의 딸로 밝혀져 화제. 하지만 특혜 없이 실력으로만 승진.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검찰총장의 딸이었다니.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도훈아,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세라 말이야. 또 결혼한다더라. 이번엔 성형외과 의사래.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불륜을 저질렀다던 그 여자가 자신이 감옥에 가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았고 지금까지 계속 잘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신랑이 세라 과거를 아는지 모르겠다. 너랑 불륜질하던 거 말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도훈은 고시원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영아. 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영이가 아니었습니다. 윤가영 부장검사였고 박재현 검찰총장의 딸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절대 넘볼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도훈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도 거부하고 장례식 날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를 거지 집안 딸이라고 모욕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잘생겼다고 자부했던 얼굴은 이제 초췌하고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이나 빠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도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린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입니다. 라면이 끓어넘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급히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말이죠. 한편 그 순간 가영은 어머니 무덤을 떠나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했고 악은 스스로 몰락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그녀는 더 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가영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곳, 용인 하늘공원 묘지입니다. 어머니, 올해도 왔어요. 가영이 국화꽃 한 다발을 무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초라하고 무시당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더 큰 세상에서 살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담당한 사건들 모두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거였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법으로 지켜드렸어요. 바람이 불어와 가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송영이. 어머니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평생을 혼자 힘으로 살아오시면서도 마지막까지 딸 걱정만 하셨던 어머니. 가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참, 그 사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가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도훈이요. 작년에 출소했는데 이제 정말 완전히 몰락했어요. 아무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아요. 정과자에다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박꾼이니까. 가영이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세라는 벌써 3번째 재혼을 준비 중이래요. 이번엔 의사와 결혼한다던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가영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악인들은 저절로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박재현 검찰총장님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년이면 정년 퇴임하신데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가영은 마지막으로 어머니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도 어머니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가영이 묘지를 나서는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뒤를 비추며 검사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딸답게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집이 왜 필요해? 장례식장의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정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남자에게 쏠렸죠. 태석이 말이 맞아. 니네 엄마 장례식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말 듣는 게 좋을걸? 오빠, 빨리 해. 여기 공기 너무 탁하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옷차림의 그녀는 태석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다음 달에 너도 장례 치르고 싶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여자 한지은은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죠.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 전달할게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열흘 전, 한지은은 대학병원 중환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지은은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서분이와 창가에 서 있는 남편 민태석이 있었습니다. 태석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은은 남편을 힐끗 보고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서분이는 지은의 친정엄마였습니다. 65의 나이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였죠. 지은이 어렸을 때 남편을 잃고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엄마의 모습이 지은의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지은이 침대 옆에 앉자 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죠. 분이는 창가에 서 있는 태석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죠. 지은아. 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베개 밑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죠. 이거 상가 건물이랑 집 문서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담긴 문서들이었죠. 창가에 서 있던 태석의 시선이 순간 봉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죠. 엄마, 이걸 왜? 들어, 끝까지. 분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시댁 식구들한테도, 태석이한테도. 지은은 당황해서 남편 쪽을 쳐다봤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지만 귀는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엄마, 무슨 소리야? 태석이는 내 남편인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자들은 몰라.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석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7년이나 됐는데. 7년? 그게 뭐가 길어? 분이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너 아빠랑 15년을 살았어도 그 사람 속을 다 알지 못했어. 창가의 태석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죠. 지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약속해. 이 문서들 내 이름으로만 지킬 거라고. 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절대 넘기지 마. 지은은 남편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태석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잘 들어뒀어? 응. 그럼 됐다. 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제 편하게 갈 수 있겠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잘 살 거야. 분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강한 애야.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날 밤, 서분이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엄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창가에 서 있던 태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죠. 사흘 후, 장례식장 입구에 고 서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은은 상복을 입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힘없이 답례를 했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누군가의 속삭임에 빈소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죠. 입구에 세 사람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60대 여자 오말순, 지은의 시어머니였죠. 한복도 아닌 평상복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민태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상복은 입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태석의 팔에 매달려 들어왔습니다. 최유라였습니다. 진한 아이라인, 붉은 립스틱, 장례식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려한 화장이었죠. 검은색 원피스지만 깊게 파인 가슴선과 짧은 기장. 조문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야? 설마 상주 남편이랑. 수군거림이 빈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석 씨, 저분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석은 아내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죠. 오말순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에휴, 답답해 죽겠네. 오말순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와? 상주 앞에서.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말순은 영정 앞에 절을 하는 대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어머님, 절이라도 하셔야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집 사람한테 무슨 절을 해?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때 최유라가 태석의 팔을 잡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석 오빠, 냄새 진짜 싫다. 유라의 목소리는 높고 경망스러웠습니다. 향 냄새가 싫다는 투였죠. 저분은 누구세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유라를 가리켰습니다. 회사 동료 최유라예요. 유라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문상 왔어요, 언니.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도발적이었죠.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근데 언니, 장례식장이 너무 작지 않아요?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라 씨, 지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 장례식은 호텔 식장에서 하던데. 유라가 키득거리며 태석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석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오말순이 영정 사진 옆 탁자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한지은. 네, 어머님. 너희 엄마 재산 얼마나 돼? 조문객들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물어보는 게 언제 물어봐? 오말순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상가 있다며? 집도?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시댁에서 저러기 있나?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엄마 영정 앞에서 그런 말씀은. 영정이 뭐가 중요해? 태석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갔죠.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태석은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빨리 처분해. 태석의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대답 대신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영정 사진을 향해 발로 찬 것입니다. 영정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쨍그랑. 금이 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죠.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바닥에 떨어진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죠. 금이 간 유리 너머로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엄마. 지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르륵. 지은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유라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시원시원하네. 오말순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지. 조문객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가보시죠. 다른 조문객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둘씩 조문객들이 빈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죠.
충격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런 아내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유라는 태석의 팔에 매달려 킥킥거렸습니다. 오말수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빈소에는 지은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친정집 방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장, 작은 화장대, 정갈하게 정돈된 이불. 엄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독서용 안경. 엄마가 매일 끼고 신문을 보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묻은 지문이 아직 선명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영수증, 메모지, 전기세 납부, 가스비 납부, 식당 임대료,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옷장을 열자 검소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옷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죠. 뚜껑을 여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지은의 어릴 적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뒤편에 엄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 지은이 7살. 처음으로 혼자 신발 신었던 날. 우리 지은이 12살. 반에서 1등했던 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날짜와 기억을 적어둔 글씨. 지은은 사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건네준 문서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 통장, 건물주 서분이, 소유자 서분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지은은 옷장 뒤편에 설치된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지은의 생일이었죠. 삐삐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문서들을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킬게 엄마. 금고 문을 잠그고 다시 옷들로 가렸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밤 11시. 아파트 거실. 지은은 식탁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늦어도 9시엔 들어왔는데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1번, 2번, 3번. 모두 신호만 가고 끊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석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왔어요? 지은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태석은 대답도 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회식이었어요? 응. 짧은 대답. 태석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그럼 물이라도. 됐어. 태석이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뚝뚝했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석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 꺼. 지은은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시어머니 오말순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은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말순은 대답도 없이 거실로 들어왔죠.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게요. 됐어. 오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네. 된장찌개만? 이것밖에 없어?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뭐하니?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서 놀면서 밥이나 제대로 해야지.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시 준비할게요. 아니, 됐어. 먹기 싫어.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석이는 아직 씻고 있어요. 씻고 있으면 깨워야지. 오말순이 안방 쪽으로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태석아, 일어나. 문이 열리며 태석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밥 먹어라. 알았어. 태석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말순도 함께 앉았죠. 지은은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오말순은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싱겁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석아, 너 이렇게 먹고 다녀? 괜찮아, 엄마. 괜찮긴.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하네. 오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에휴, 못 먹겠다. 그리고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뭐하니? 집안일 하고 있어요. 집안일? 이게 집안일이야? 오말순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도 쌓였고 정리도 안 됐고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제대로 하든가.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석아, 엄마 먼저 간다. 응, 엄마. 오말순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태석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순이 들어왔죠. 어머님? 지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앉아. 오말순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이혼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한 올해야. 근데 배에서 소식이 있어? 오말순이 손가락을 세며 말했습니다.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며느리야?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그게 무슨 노력이야? 오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으라는 거야?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이미 끝났어. 태석이는 이미 마음 정했어. 오말순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아, 지은이한테 말해줘. 오말순이 휴대폰을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석 씨, 엄마 말대로 해. 태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혼합 비서 사인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맞지? 우리 아들 의사야. 싫어요. 이혼 안 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오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무슨 권리?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라가 오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오, 왔어? 앉아. 오말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곧 이 집 주인이 될 사람인데. 유라가 소파에 앉으며 반지를 내보였습니다. 태석 오빠랑 곧 결혼할 거야. 말도 안 돼. 말이 돼. 아주 잘 돼. 오말순이 유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쁘다. 우리 며느리. 저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못했잖아. 유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정해, 언니. 넌 실패작이야.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뭐긴. 태석 오빠의 미래 부인이지. 유라가 일어나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니 친정엄마 상가 알지?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랑 그 상가 원래 우리 거야. 유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석 오빠랑 결혼하면 당연히 재산도 같이 가져오는 거잖아. 오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애들 결혼하면 필요한 거니까. 지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쳤어. 미친 건 언니야. 유라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순순히 사인하고 나가. 싫어. 지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비리리릭. 이 미친년이.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내 재산이야.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절대 안 줘. 안 준다고? 유라가 지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나. 지은이 유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라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감히 나한테 손을 대? 그쪽이 먼저 잡았잖아.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내 집? 유라가 킥킥거렸습니다. 곧 내 집이 될 건데? 꿈깨. 나가라고.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은, 너 지금. 어머님도 나가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오말순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야, 가자. 저런 애 상대할 가치도 없어. 네, 어머님. 유라가 나가면서 지은을 돌아봤습니다. 언니 후회할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포기 안 할 거야. 절대. 이틀 후 지은은 산부인과 진료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예약 확인서가 들려 있었죠. 정밀 검사 결과 상담.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은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지은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지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지은님은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난소 기능, 호르몬 수치, 자궁 상태 모두 정상이에요.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또래 여성분들보다 건강한 편이시고요. 지은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한 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우자분은 검사 받아보셨나요? 남편요? 네. 불임의 원인은 여성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요인이 40% 정도 됩니다.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네. 적어도 한지은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분께서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은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럼 태석 씨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은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청담 산부인과 상담실입니다. 지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4년 전에 민태성님과 함께 방문하셨던 기록이 있어서요. 네. 그때 검사 결과 통보를 못 받으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지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년 전, 태석이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었죠. 우리 둘 다 검사 받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태성님 검사 결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정자 무력증과 정자 감소증이 함께 나왔고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럼 그게 네. 불임의 원인은 남성 쪽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년 전 병원에서 돌아온 날 태석이 뭐라고 했었죠? 의사가 내가 문제래. 난 정상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년 동안 7년 내내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문제구나. 내가 못난 거구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오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오말순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태석 씨가 4년 전에 병원 검사 받은 거 아세요? 오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걸 물어? 아시는군요. 지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결과도 아시죠? 무슨 소리야? 오말순이 눈을 피했습니다. 불임 원인이 태석 씨였다는 거 어머님도 알고 계셨죠? 너 지금 대답해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오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어머님, 알고 있었어. 오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태석이가 문제 있는 거 진작부터 알았어. 지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긴 어떻게야. 오말순이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이 상처받게 할 순 없었어. 그래서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너야 뭐 어때? 오말순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며느리잖아. 아들보다 중요해?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7년이에요, 어머님. 7년 동안. 그래, 7년. 그게 뭐 어쨌다고. 오말순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이제 상관없지. 상관없다고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 망쳐놓고 상관없다고요? 망친 건 너야. 오말순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인생이야. 그건 태석 씨 문제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오말순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오말순이 돌아보며 냉소했습니다. 세상에 그거 누가 믿어주겠어?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증거가 있어요. 병원 기록이. 기록? 오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4년 전 기록?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오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포기해. 너는 이미 졌어.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태석도 알고 있었고 오말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알면서 지은만 괴롭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누가 비겁한 인간인지.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친정집에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죠. 엄마, 이제 알았어. 지은이 영정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누구 허락받고 들어와요? 지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허락? 유라가 킥킥거렸습니다. 곧 내 집인데 무슨 허락? 미쳤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열쇠 복사했지. 유라가 손에 든 열쇠를 흔들었습니다. 태석 오빠가 줬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요. 나갈 건 언니야. 유라가 서류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러 왔어. 무슨 마무리? 유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산 이전 서류. 위임장도 다 준비했어. 지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명란에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위임장이잖아. 제가 쓴 게 아니잖아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알아? 서명 비슷하게 잘 썼는 걸. 위조예요. 범죄라고요. 범죄?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증명해봐. 어차피 내일이면 등기 넘어가는데. 지은은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더 빨랐습니다. 서류를 낚아채 가방 속에 집어넣었죠. 찢어봤자 소용없어. 사본 여러 개 있거든. 유라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서류는 어디 있어? 무슨 서류요? 등기권리증. 엄마가 준 거. 유라가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어디 숨겨뒀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안 알려줄 거야? 유라가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내가 찾으면 되지. 거기 손대지 마. 지은이 유라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지은을 밀쳐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옷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어디 있을까? 유라가 옷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금고, 아니면 서랍? 그만해요. 지은이 유라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라가 지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그리고 옷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금고가 보였습니다. 오, 여기 있네. 유라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손가락으로 번호판을 눌렀습니다. B. 틀렸다는 소리. 생일? 아니면 다시 눌렀습니다. B. 또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아, 짜증나. 유라가 금고를 발로 찼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유라가 일어나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비밀번호 알려줘. 싫어요. 지금 농담하는 거야? 유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이야. 비밀번호. 절대 안 알려줘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엄마 유산이에요. 당신 줄 수 없어요. 유산?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죽은 사람 재산이 뭐가 중요해? 엄마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 그 늙은이?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잖아.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 닥쳐요. 왜? 사실이잖아. 유라가 거실로 걸어가며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 이제 없는 사람이야. 그만. 언니도 곧 따라갈 거면서. 유라가 냉소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안 나가는데? 유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어쩔 건데?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불러요. 불러봐. 유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태석 오빠 약혼녀라고 하면 끝이야. 약혼녀면 뭐예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건 범죄예요. 범죄? 유라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나도 신고할까? 위조 문서 만들었다고. 제가 언제? 아까 내가 가져온 위임장. 유라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찢으려고 했잖아. 다 동영상 찍었어.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편집하면 언니가 만든 것처럼 보이겠지? 유라가 지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겨. 그럼 깔끔하게 끝나. 안 돼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유언이었어요.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언? 유라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죽은 엄마 따라가라. 유라가 식탁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쾅! 식탁이 넘어가며 위에 놓인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컵, 접시,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 와장창, 영정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엄마.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정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는 그런 지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켜봐. 지은이 영정을 감싸 안았습니다. 손대지 마요. 방해하지 마. 유라가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영정 사진을 밟았습니다. 하이힐로. 쩍! 액자 유리가 더 깨졌습니다. 엄마의 얼굴 위로 유라의 구두가 지나갔습니다. 앗!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유라는 천천히 영정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일부러 짓밟는 것처럼. 현관문 앞에 선 유라가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생각해도.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영정 사진을 끌어안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손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진 위에 선명한 구두 자국.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은은 영정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분노. 엄마를 밟은 그 여자. 엄마의 유산을 훔치려는 그 여자.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진 액자 유리를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닦아냈습니다. 엄마 봐. 지은이 영정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안 당해. 반드시 지킬 거야.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죠. 증거자료. 지은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어머니 대화 녹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며느리야. 오말순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파일명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두 번째 파일. 유라 협박 녹음. 그 상가 원래 우리 거야. 순순히 사인하고 나가. 유라의 목소리도 또렷했습니다. 세 번째 파일. 태석 통화 녹음. 이혼하 비서 사인해. 깔끔하게 정리하자.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 지은은 파일 목록을 내렸습니다. 현관 CCTV 영상. 며칠 전 유라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 금고를 뒤지는 모습, 영장을 밟는 모습, 모두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죠. 메신저 대화. 태석과 유라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태석 처리 다 됐어? 유라 응, 위임장 만들었어. 내일 등기소 갈게. 태석 고생했어. 끝나면 같이 여행 가자. 날짜와 시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엄마 유언 녹음. 병원 중환자실에서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면 안 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절대 넘기지 마.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죠. 오전 10시 법률사무소 정의. 지은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한지은님 맞으시죠?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유산, 시댁의 이혼 강요, 내연녀의 재산 갈취 시도, 위조 위임장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지은이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CCTV 영상을 봤습니다. 메신저 대화를 읽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병상 녹음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일단 재산 보전부터 하시죠. 재산 보전이요? 네. 상가와 집 명의를 임의로 못 바꾸게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문서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단 침입과 재물 손괴도 해당됩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으니 입증도 쉽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죠. 지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먼저 재산 보전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고소장 접수하고요. 다 가능한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은님 잘 준비하셨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흘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산 보전 가처분 결정 났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가와 집 모두 명예 변경 금지 조치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이제 아무도 임의로 못 건드립니다.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도 연락 왔는데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유라 씨가 위조 위임장으로 등기 시도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이요? 네. 저희가 미리 통보해뒀거든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현장에서 제지당했고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 등기 이전 완료됐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 한지은, 상가 건물과 집 모두 지은의 단독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죠.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한지은님 재산입니다. 법무사가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지은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엄마,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켰어. 약속 지켰어. 법무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죠? 네. 하지만 해냈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지은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핸드백 속 등기부등본.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 이제 지은이 지켰습니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지은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악인들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증거는 확보했고, 법은 지은의 편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 복도,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판결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최유라 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요? 네. 초범이라서요. 하지만 벌금 3천만 원 추가됐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전부 유죄 인정됐고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유라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구속됐다는 거죠? 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은님 축하드립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민태석은 회사 인사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태석 대리님, 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입니다. 뭐라고요?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사 비리 조사 결과 횡령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유라 씨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줬고요. 그건 제 사생활인데. 사생활?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혼자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재산 갈취 공모,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회사로서는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짐 챙기시고 나가주세요.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오말순의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말순이 받았습니다. 오말순 씨 맞으시죠? 저는 YTN 기자입니다. 기자요? 며느리 재산 갈취 시도 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오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취재는 무슨? 법원 판결문에 오말순 씨 진술도 포함돼 있던데요.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불임 사실을 알고도 며느리에게 책임 전가했다는 내용이요. 그건 인터뷰 가능하세요? 딸깍. 오말순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오말순 씨, MBC입니다. KBS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JTBC에서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오말순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도 울렸습니다. 초인종도 울렸습니다. 오말순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밖에서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말순은 커튼을 쳐 창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던 오말순은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봤어? 맞아, 뉴스에 나온.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며? 자기 아들 불임인 거 알고도 며느리 탓했대. 세상에. 오말순은 장바구니를 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이웃들의 시선, 수군거림, 손가락질,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2달 후 서울 마포구 작은 서점 한 채가 문을 열었습니다. 책방분이 간판에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게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책장, 아늑한 테이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한쪽 벽면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일상 사진이었죠. 액자 옆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매일 갈아주는 꽃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개업이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만든 책방이야.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만들었어. 마음에 들어?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지은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석 씨랑 이혼했어. 정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줬어. 당연하지.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못 살겠대. 이사 간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라는 집행유예 받았어. 하지만 전과자가 됐지. 지은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내가 지켜냈어. 엄마가 준 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혼자 어떻게 싸우나 싶었어. 하지만 이내 웃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힘준 것 같아. 계속. 딩동. 현관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책방 오픈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책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엄마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지은은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손님에게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찾으세요? 새 출발에 관한 책이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시군요. 지은이 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책은 어떠세요?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건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손님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계산을 마친 손님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지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다시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켜냈어요, 엄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할게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은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 상처를 이겨낸 사람,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 지은은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정성스럽게 엄마가 평생 일하던 것처럼. 책방 분위는 그렇게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새로운 인생도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후, 책방 분위는 동네에서 소문난 작은 서점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곳, 힘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지은은 매일 아침 엄마 사진에 꽃을 갈아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야. 어느 봄날 오후, 한 여자가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사장님, 여기 이혼 준비하는 사람도 와도 되나요? 여자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여자가 자리에 앉으며 작게 울었습니다. 저 혼자서 싸울 수 있을까요? 지은은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정말요? 네. 혼자여도 괜찮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지은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여자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응원할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어.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됐어.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책방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가 이 문을 열 것입니다. 지은은 그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